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홍연필 변호사께서 실제 다루셨던 개인 파산 사례들입니다. 아, 네. 그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난 사례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빚을 탕감해주지 않기로 한 경우들이죠. 이걸 통해서 왜 면책이 안 되는지, 법원은 뭘 중요하게 보는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홍연필 변호사님 사례들을 보니까요. 공통적인 패턴 같은 게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쵸. 가장 큰 게 역시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거.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흔한 사유인데요. 예를 들어 한 남성 채무자 사례가 있었는데 빚이 한 47억 정도 됐어요. 47억이요? 와, 네, 근데 이분이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도 있고 보험 계약도 숨겨두고 심지어 배우자 계좌로 자금을 막 관리하고 그랬던 거죠. 아, 본인 게 아니라 배우자 이름으로요? 그렇죠. 이게 법에서 말하는 성실한 재산 공개 의무 위반이거든요. 법 조항도 있나요? 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위반이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조사가 정말 뭐랄까 상세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세한데요? 그냥 계좌만 보는 게 아니라 특정 계좌 이체 내역,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금 흐름, 그리고 심지어 배우자의 소득까지 다 들여다봅니다. 와, 정말 본인 재정 사원만 보는 게 아니군요. 배우자 것까지 그렇게 깊게 본다고요? 네, 결국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겨진 재산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 몫이 줄어드니까요. 네, 그래서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폭넓게 조사하는 거죠. 그럼 파산 신청하기 직전에 특정 채권자한테만 돈을 갚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그게 바로 편파 변제 행위라고 해서 이것도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법 제564조에 나와 있어요. 편파 변제? 네.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거니까요. 아까 그 47억 빚 사례에서도 파산 직전에 대출받아서 아내 명의 임대차 보증금을 내줬고요. 아, 정말요? 또 다른 여성분 사례는 빚이 한 6천만 원 정도였는데 대출금으로 딸 카드값을 갚아줬어요. 가족비 갚아주는 건데도 안 되나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법적으로는 모든 채권자를 평등하게 대해야 하거든요. 파산 직전에 특정인에게만 변제하는 건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가족이라도 예외는 아니다. 와, 진짜 깜깜하네요. 그러다 보니 뭐랄까 재산을 지키려고 위장 이용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빚이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남성분 케이스였는데요. 위장 이혼이요? 네, 만약에 이혼이 진짜 관계 파탄이 아니라 재산을 지키려고 빼돌리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밝혀내나요? 그게 위장인지 아닌지? 해당 사례에서는 이혼 서류는 냈는데 그 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생활비도 서로 주고받고 심지어 같이 여행도 다니고 이런 정황들이 다 조사됐어요. 와, 다 드러나는군요. 그렇죠. 이건 법원을 속이려는 시도잖아요. 그래서 허위 진술이나 사실 은폐, 이거 자체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이것도 법 제564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그럼 파산 신청 직전에 갑자기 돈을 많이 쓰는 건요. 뭐 상품권을 막 산다거나 고가 전자기기를 산다거나 이것도 문제 되나요? 아, 그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죠. 네.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빚이 있던 남성 사례가 그런데요. 법에서는 이걸 사기 파산 행위나 과다한 낭비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564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기 파산? 낭비? 네. 신청 직전에 신용카드로 막 과소비하는 건 솔직히 갚을 생각 없이 빚만 늘리는 걸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죠. 네, 재정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소비 행태. 이건 파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거니까요. 법원에서 문제 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냥 좀 비협조적인 태도 이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서류 내라고 하는데 안 내고 뭐 물어보면 잘 대답 안 하고 그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면책 불허가 나올 수 있습니다. 빚이 약 17억 원이었던 여성 사례가 있었는데요. 17억이요. 네. 근데 요청한 서류 제출 안 하고 자금 사용처 같은 거 제대로 설명 못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파산 절차는 기본적으로 투명해야 하거든요. 투명성.
중요하군요. 네, 정보를 숨기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는 설명 의무 위반이에요. 이것도 법 제564조 위반으로 봐서 면책 안 해줄 수 있습니다. 와, 오늘 들어보니까 법원의 조사가 정말 촘촘하고 철저하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들이 지금 듣고 계신 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파산을 생각 중이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 제도를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네, 오늘 나온 얘기처럼 정직함, 그리고 투명성, 이게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이라 파산 관제인이 정말 깊게 파고들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본 홍연필 변호사님 자료 속 사례들이 그걸 명확히 보여주죠. 파산이라는 게 그냥 신청만 하면 다 해결되는 뭐 그런 자동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재산을 숨기거나 특정인에게만 빚을 갚거나 막 낭비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절차에 협조 안 하거나 이런 행동들은 결국 면책 불허가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 말은 빚이 그대로 남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빚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 거죠. 더 크게 보면요. 이게 법이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균형이요? 네, 정직하지만 좀 불운한 채무자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지만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은 막겠다. 이런 균형점이요. 아, 그 말씀이시군요. 정말 파산법의 원칙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주 생생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은 금융거래 추적이 정말 상세하게 가능하잖아요. 뭐 계좌 이체 내역 같은 거요. 그렇죠. 거의 다 드러나죠. 그러면 앞으로 법원이 재산 은닉이나 과다한 낭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더 정교해질까? 혹은 어떻게 변화해 나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기술 발전에 따라 법의 적용 기준도 달라질 수 있겠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